이어서 한국금융정보학회 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패널 토론 사회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정원찬 전 총리님도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토론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미 기조연설하고 두 개의 그 발표문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5분의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토론자분들의 그 발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80분입니다. 그래서 각 토론자들에게 15분씩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5분씩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토론하면서 제기된 어떤 질문이라든지 코멘트에 대해서 발표자분들께서 그 대응을 하실 시간을 일단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플로어란 어떤 개념은 좀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그 발표한 분들이 토론자들의 코멘트에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자들이 혹시라도 대답하실 것이 있는지 그런 정도로 그 토론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자로서는 5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준모 박사님. 강준모 박사님께서는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CECG 부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박사님. 김자봉 박사님께서는 SUNY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봉권 논설위원님, 논설위원님께서는 매일경제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옥렬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주용 교수님, 동국대학 경제학부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 5분께서 토론자로 수고를 해주실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강준모 박사님, 김자봉 박사님 그리고 전주용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은 PPT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PPT를 띄웠다가 다시 토론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이 조금 번거로워서 그 발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강준모 박사님, 김자봉 박사님, 그 다음에 전주용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연달아서 PPT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박봉권 논설위원님하고 송옥렬 교수님께서 토론을 계속해 주시는 걸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 넘으시면은 제가 시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 더 없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준모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장의 강준모입니다. 오늘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라고 하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발표한 토론문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금융산업과 플랫폼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은 앞서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과 일치합니다. 금융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지급 결제 기능, 자금 조달 기능, 자금 이전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리스크 관리 기능, 유인 문제 완화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분명히 중개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칭 기반의 어떤 중개 역할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매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에 요구되고 있는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용자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부과해 왔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지금의 플랫폼 규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참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물론 이제 금산분리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이용자 보호 이슈도 다양하게 제기가 돼 있지만 이 문제를 뭐 좀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켜 보면 지금 금융산업과 플랫폼, 특히 빅테크의 갈등이 사실은 다른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산업과 플랫폼 갈등과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모빌리티, 뭐 택시라든가 대리운전 중개 또는 택시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는 카카오, 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 뭐 법률 서비스 관해서 로톡같이 지금 특히 오토 중개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과 플랫폼 갈등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중개라고 하는 기능에 특화돼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중개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결국은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는 반대로 뭐 혁신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많은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 지배력에 대한 남용이 폐해를 제어한다면 분명히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핀테크라든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산업에 대한 진출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통산업에서는 뭐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해 볼 것이 이게 전통산업의 틀, 여기서는 금융산업이 될 텐데 이 안에서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까라고 하는 조금 문제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규제가 없더라도 뭐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게 결국은 플랫폼 산업의 최근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구조 때문에 결국 그런데요. 빅테크 기업은 이제 이용자 베이스를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됐든 네이버 포털이 됐든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다른 뭐 해외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인접 산업에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자 베이스가 중요하고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IT 인프라, 뭐 데이터 처리 기술, 뭐 그리고 중개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 모든 면에서 사실 금융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금융기관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은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생활금융이라고 해서 금융기관들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협에서 뭐 오런뱅크에서 꽃 배달을 한다든지 뭐 신한은행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뭐 꽃 배달이나 음식 배달을 위해서 은행 플랫폼을 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또는 배민이나 쿠팡 앱을 열어서 음식 주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수집하고 활용이라는 측면에도 사실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데이터라고 하는 게 되게 결제 데이터, 뭐 금융 데이터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ICT 플랫폼의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뭐 소비자 분석을 한다고 봤을 때는 결제 데이터가 소비자의 최종적인 디시전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디시전에 이르는 행동을 패스를 보여주는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점들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샀는지, 또는 뭐 온라인에서는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했는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융기관은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그 자체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금융산업에서는 분명히 빅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혁신 압력을 줄 수 있으나 반대 방향의 경쟁 압력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약간은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산업계에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위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리액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금융 산업에서 뭐 규제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강화를 요청을 하는데, 이게 금융산업 내에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 역할과 뭐 금융기관의 역할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카카오나 뭐 KT, 토스 같은 뭐 지금 이제 인터넷 은행을 가지고 전문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좀 이런 업체들은 분명히 예외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른 뭐 삼성이라든가 LG 등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플랫폼이 결국은 제휴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매칭을 통한 중개만을 하고 실제적인 계약은 아웃바운드 또는 아웃링크 형식으로 심사라든가 실제적인 계약은 금융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형적으로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후불 결제라든지 선불 납입 같은 게 뭐 수신이나 여신에 분명히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후불 결제라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미수금 채권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엮어 가지고 다른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적어도 지금은 이런 게 사실 되게 제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능 간의 연계 가능성이나 역할 같은 거에 차이가 있으면 사실은 그거에 맞게 좀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동일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 관련 기능이 늘어날수록 규제 수준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플랫폼 규제 강화가 지금 꼭 금융권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일반적인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고, 뭐 전자상거래법도 전상법도 공정위 소관이고, 방통위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법은 아마 지금 정부 협의는 완료가 됐고, 네, 뭐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예정이기는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통신사업법 쪽에서 이제 대형 플랫폼 사업자 M&A 시 인가제도를 도입한다는 안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거는 이미 통과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도 이제 윤관식 의원안 아까 발표 자료처럼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플랫폼 정의 뭐 말씀을 전자금융거래법 윤관식 의원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플랫폼 정의 확인하시면 거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실 뭐 기존의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3법 하실 때 그 관련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데이터 3법이 금융 관련 데이터와 일반적인 개인정보 데이터로 나눠져 있는데, 신용정보법하고 개보법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도 사실 이게 뭐 금융 산업이 분명히 특별하게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거나 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정의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의 차이가 조금씩 되게 묘하게 차이가 나면서 이게 수범자들의 혼란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중복 규제 문제들이 결국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좀 유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추진 중인 규제들만으로도 우선은 조금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뭐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좀 산업의 일반적인 산업과 금융 산업,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의 중복 규제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몇 가지 저로서도 좀 신선한 그런 시각을 제시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빅테크는 하나의 커다란 관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금융이 과연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개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금융하고 플랫폼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빅테크가 혁신 압력을 금융에 줄 수 있는데 이제 반대로 가는 압력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빅테크는 지금 금융에 대해서만 혁신 압력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혁신 압력을 결국 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저희들이 규제를 마련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한 말씀도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어떤 판매에 대한 중개 이런 것들이 기능이 과연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냐, 그렇다면 사실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빅테크가 지금 동일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규제를 할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텐데, 근데 보면은 결국 지금 저희가 자꾸 그 빅테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 만들고 이러면서 저희 흔히 그 반에서 가르칠 때 강의할 때 나오는 금융시장에서 퀄리터티브 에셋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중개 기능 말고 어떤 그 채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일단 예금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거하고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사게 된 그런 자산 시장, 그 양쪽이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사실 여태까지 이 플랫폼 쪽에서 금융 시장에 진출한 거는 그런 쪽에 어떤 노출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저희들이 규제의 틀을 마련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김자봉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정운찬 교수님 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본 토론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예, 간단한 문제의식을 제가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96년도부터 금융연구원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97년 금융위기 직전이죠. 그때 제 경험에 보면 비춰보면 금산분리 논의가 굉장히 정치적인 논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지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 정치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꼭 이렇게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97년의 금융위기는 상당히 좀 잊혀져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금산분리에 대한 물론 논쟁이 붙는 건 굉장히 건전하겠습니다만
다소간의 좀 비합리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을 둘러싸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좀 편들기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재해서 마치 그 법리도 증거도 없이 유무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법정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고 공통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자본과 사모자본이 경제적 이득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식의 그 오해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형태의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금지되거나 혹은 닥치고 허용돼야 된다. 이런 식의 또 그 다소 좀 극단적인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무조건 지켜져야 되거나 또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오해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문제의식으로 전제를 하고요. 오늘 큰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금산분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논의인데 그 발표자분들 그 발표를 들으면서 금산분리는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디지털 환경에서 종래 얘기하던 금산분리를 논의하면서 얘기하던 소위 경제 이론과 법률 관계의 근본이 변화했느냐 이거를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이제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과 규제는 매우 오래된 그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건 수백 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의 역사가 그 12세기의 베니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혁신과 규제 둘 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혁신을 선택을 하다 보면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돼서 금융 안정이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진입이 제한돼서 혁신의 유인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도무지 동시에 안정적으로 달성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은 언제나 늘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와 시장 실패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800년의 금융 역사를 분석을 했던 그 라인하프와 로고프 교수는 This time is different. 항상 규제가 그 혁신이 등장을 하면 옛날의 혁신하고 달리 우리 혁신은 달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공할 거야. 그리고 안정도 유지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그런 과도한 혁신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학자와 경제학자들 그룹들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만 이 금융 정책이 금융이 목표로 하고 있는 복수의 중요한 목표들은 동시에 달성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효율성을 추구하면 안정성이 깨지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트릴레마라고 이제 불리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BIS 등이 이제 주도를 해서 내놓고 있는 금융 규제의 일반 원칙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동일 기능이면 동일 규제를 한다. 그리고 동일 기능일지라도 다른 위험이면 다른 규제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본 컨셉을 정하고 있는 게 글로벌 분위기고 그래서 금융 안정을 제약 조건으로 혁신을 수용한다.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안정 깨져도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는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소유 지배를 매개로 금융과 산업이 사적 이익의 동반자가 되어 금융의 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셈인데요. 소유와 지배, 그리고 사적 이익의 동반자, 그리고 금융의 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효율성, 건전성, 신인 의무, 공정경제,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저해하는 금융과 산업 간 소유를 제한하고 지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나 지배를 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소유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금지는 제한이 아니라 반드시 금지한다는 겁니다.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업무 영역 제한, 비금융 활동은 하지 마라. 또는 비금융 사이면은 금융 활동은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업무 영역 제한이고 이게 이제 베니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지배 구조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유하되 지배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정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하더라도 지배하지 말라. 이거는 회사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회사법제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엑시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라이빗 로 차원에서의 원리가 퍼블릭 로, 공법적 금융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 규제는 지배구조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소유는 소유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지배를 하기 위해서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배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키포인트고, 지금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정책 결합으로 동시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사는 1157년에 뱅크 오브 베니스에서 처음 도입이 돼서 이탈리 유럽 대륙인 거죠.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오는 이런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는 61년도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의결권 10% 제한이 이때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은행 지분을 전부 다 몰수해서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산분리의 역사는 최초에는 은산분리였지만 금산분리로 넘어갔고 확대됐고, 은행 건전성과 공정 경쟁에서 이제는 금융 전체의 효율성, 신인 의무, 시스템 안정성 등으로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는 그 자금의 대상 유형도 예금에서 이제는 지급 결제를 제공하는 각종 다양한 형태의 자금으로 확대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 금융위기는 딱 하나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 지배 구조를 매개로 해서 금융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그래서 시스템이 와해됐다. 대부분의 금융결합을 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생존했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부도났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배되지 않은 금융은행들이 있었고 그들은 생존했다. 그래서 지배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결국은 은행이 예금 대출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느냐, 은행의 금융 배분에 대한, 금융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국은 효율성이 망가지느냐 유지되느냐인데, 바로 그 채널, 그 루프의 채널을 끊는 게 바로 소유 지배 금지라고 하는 금산분리가 되겠습니다. 금산분리 이 법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은행은 예금이라고 하는 채권 재무, 은행을 예금을 대상으로 한 채권 채무 계약이 형성이 되고 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권 채무 형성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중개하는 게 은행인 거죠. 그래서 FRB 의장이었던 코리건이라는 분이 중개 기능과 안정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구조가 기업 등 자금 차입자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채권 채무 관계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에는 그런 공정한 관계를
생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리나 칸이 얘기하는 The Separation of Platform and Commerce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풀산분리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더 이상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정경쟁 개선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The Separation of Platform and Banking이라고 하는 풀금 분리의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 결합이 발생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법적인 권리가 상충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위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금자에 대한 신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출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권과 일종의 물권적 지배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이제 상충하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금산분리를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의 대상은 뭐냐라는 건데, 금융과 산업의 모든 관계가 분리의 대상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빈김엄 교수께서 발표하시면서 바이너리 다이카토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소유와 지배를 매개로 해서 권리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예금자에 대한 신인 의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는 결합,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결합이 되더라도 법적 권리 충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태여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명시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한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산 시대에서는 어때야 되는가? 질문은 이런 거죠.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왜냐? 디지털 금융은 전달 채널, 금융 서비스 전달 채널의 변화일 뿐이지 소유 지배에 따르는 문제점과 법적 권리 구조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특징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규제 체계의 혼선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참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휴 방식, 파트너 방식, 인허가 방식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다른 기능 다른 규제, 동일 기능 다른 규제, 그리고 또한 그림자 금융은 동일 기능 제로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기존의 모든 금융 체계는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가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어라키를 서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굉장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빅테크의 금융중개는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스테믹 섀도우 뱅킹라이제이션, 전체 금융 시스템을 섀도우 뱅킹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할 수 있는 개입하는 이 금융 서비스의 지점은 제가 그림상에 표현해 놓은 1, 2, 3, 4인데요. 1번은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의 단계, 2, 3, 4번은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단계, 그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서 논쟁이 국내외 쪽으로 일부 있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빅테크가 구태여 은행 계좌가 아니라 지급결제나 결제계좌나 CMA 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거는 예금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동일 기능이 아니고 동일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바로 규제의 그 면제 내지는 회피와 같은 효과를 초래해서 섀도우 뱅킹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재판분리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재판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판매만 대상으로 영역을 두기 때문에 구태여 금산분리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결국은 규제를 이제 회피해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단계가 사실은 최근에 글로벌리 그 OCC, BIS, IMF, FRB, FSB, 밀큰 인스티튜트, CPR
FTC, 미 의회, 심지어는 일반 민간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뱅크 오브 프렌즈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점점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 그 고튼 교수가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게 얼마만큼이나 금융중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위기의 폭발력이 그 규모가 결국은 중개의 건전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와 그렇다면 금산분리 규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미 빅테크는 그 자체가 비금융 회사입니다. 소유 지배 관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판매의 단계일지라도 판매의 단계에서 자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 혹은 자회사 자사 계열 가맹기업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금 배분을 할 소지가 있게 되고 따라서 결국은 업무 영역 제한이나 공정경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는 소유 규제와 지배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금산분리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하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얘기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갑니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옵니다만 제 견해로는 여기엔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조와 판매는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타당한 얘기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 물건이야 소유와 그 제조와 판매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제조의 단계에서는 이미 이 소비자 고객과 분리돼서 독립돼서 제조가 되는데 금융에서는 이미 제조에서부터 고객의 관계가 필요한 거고 따라서 판매가 곧 제조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만큼 크게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미 이 제조와 판매는 분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리 판매를 도입을 하지만 법적 책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적 책임과 권한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분리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태여 이 두 개를 분리한다면 금산분리의 대상은 결국은 판매다. 왜냐? 판매가 바로 누구에게 자금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제조와 판매는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싱의 기능적 분류일 따름이지 이게 금산분리에서 얘기하는 소유 지배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전혀 무관한 거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금산분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건 전혀 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본 원칙은 뭐가 돼야 되느냐? 소유와 지배의 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와 지배가 균형 잡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유 규제와 지배 규제 구조가 지배 구조 규제가 그래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가능하면 지배 구조 규제를 적용하는 거고 분리가 안 되면은 소유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 체계는 아까 우리 빔 교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창의적 혁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규정 중심인데 원칙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법률관 일관성이 유지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금산분리를 정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상당히 편차가 큰데 일관성이 좀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방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죠. 반면에 이제 지배구조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겨진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법에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신용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많고 자사 계열 가맹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플랫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거는 이 지배구조 규제가 상당 부분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행법에서는 건전경영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실현이 사실은 자제의 영역에 상당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미 지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기준이 이 사회를 독립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유일하게 금산 그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고 있는 게 그 소위 ILC Industrial Loan Company 혹은 Industrial Bank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그런 은행인데 여기에서는 소유 규제는 허용하되 지배구조 규제는 엄격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FDIC에서 그리고 각 주에서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이 사회를 구성하라 이런 식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김범수 CEO께서 카카오뱅크의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개념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칙 중심의 개념에 근거해서 동일균형 동일규제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주제 넘게 이제 책을 하나 금산물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부의 내용이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존경하는 정우창 교수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이론과 역사 발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아마 책 쓰신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금산분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다들 좀 오늘 근데 기조연설이나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들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아젠다로 금산분리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과 규제의 어떤 그 충돌이랄까 이건 뭐 꼭 금산분리 금융시장 플랫폼의 문제 같지는 않고 인류 역사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리고 아까 그 기조연설이나 뭐 발표문들도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됐던 거는 우리가 지금 금산분리하고 은산분리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항상 금산분리, 은산분리 나올 때마다 그 남의 돈 가지고 네가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관심이 가장 첨예화되는 건 은산분리 쪽인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냥 맡겨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어떤 금융 상품을 샀다면 그때는 그거 가지고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엔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김자봉 박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책에는 분명히 분리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하시다 보니까 금산분리 이슈하고 은산분리 이슈하고 한꺼번에 좀 어떤 경우에는 은산분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금산분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약간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세 번째 발표를 전주영 교수님께서 파워포인트로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전주용이라고 합니다. 예, 마침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적용된 법을 보면은 이 금산분리라기보다는 사실 은산분리라고 보는 게 저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치적인 고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재벌이 은행을 갖게 한다 만다의 문제에 가까웠고, 그래서 재벌이 은행은 갖게 하지 말자,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면은 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삼성증권이 있고 뭐 하나증권이 있는 거고 삼성생명 있겠죠. 그런 의식에는 역시 아까 김재봉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기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특별하다는 인식, 즉 디파짓 테이킹 인스티튜션이고,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앙은행과 그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원천이자 저기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역할을 상업은행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이제 은행이 특별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저기 그 당시 코리건 위원회 그 80년대 초에 나왔고요. 이때 이게 나온 배경이 CMA가 등장하면서 그 CMA로 어떤 디파짓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결과 그 흔히 체킹 어카운트를 위한 디맨드 디파짓에 이자를 줄 수 있게 된 어떤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음 던지는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은행은 여전히 특별하냐? 자, 거래 계좌의 발행이 여전히 은행만 가능하냐? 아까 CMA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코리건 당시 위원이 얘기했던 이유 그 배경이 CMA가 어떤 그 디파짓에 대한 수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이 중요하고 은행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대신 은행이 뭐 이런 것을 해주자 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근데 일단 거래가 가능한 CMA부터 이제 비은행 거래 계좌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 통과하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불 결제의 활성화입니다. 뭐 스타벅스이 워낙 유명하고요. 최근에도 이제 네이버 선불 충전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거래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좌 발행이 은행만 가능한가,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는 은행이 없으니까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 전화에다가 그거를 선물 충전식을 하고 전화기로 이용해 결제를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그게 합리적이죠. 금융인프라 없고 통신인프라는 무선을 이미 갖춰놨으면 그걸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은행은 여전히 유동성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인가? 그리고 세 번, 이건 이제 관계된 건데요. 세 번째, 여전히란 말을 계속 제가 붙입니다. 통화 정책이 전달 경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저기 금융위기 벌써 이제 10년도 넘었죠. 금융위기 때 이제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은행들이 정말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통화 경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뭐 물음표가 많이 찍혔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브루너 마이어, 세니코프, 뭐 아이시오리 오브 머니 같은 게 그래서 나왔고, 그렇게 뭐 저희 경험적으로 발견한 거는 그렇게 해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수행하는 봤더니 대부분 저기 자본시장 흘러가고,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흘러가고, 우량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뭐 끝났더라. 그 은행이 그럼 이 과정에서 뭐를 했냐? 얘네가 자기들 유동성만 킵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그 실제로 파인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유기적 결합으로 굴러가던 통화신용 정책의 전달 경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CBDC를 많이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얘기한 거는 결국 은행 전업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냐라는 걸 저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빅테크 금융이 등장한 건 저는 이거는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한 계기지 이미 그 빅테크 금융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 문제는 은행 내적으로 쌓여갔다고 보거든요. 은행이 적어도 옛날만큼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은행 자신도 더 이상 자신들이 옛날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금융 서비스로 뭐 그게 뭐 어떤 뭐 유니버설 뱅킹 뭐 유럽식으로 뭐 그런 이름으로 해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 넘어가지. 그렇다면은 저희 은산분리와 금융 안정 왜 은산분리를 여전히 유지해야 되냐라는 거는 저기 지금 시점에서 뭐 김정은 박사님은 저기 그 리소스 채널링 얘기를 하셨는데 리소스 채널링은 중요한 문제 특히 과거의 상황이라면 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은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어떤 그 리소스 분배 기능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데 은행이 적어도 옛날만큼 특별하지 않다면은 금산분리 유지하는 목적은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보고 그건 금융 안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 분야의 결국 위기가 보다 파급 효과가 광범위한 금융 분야로 넘어오는 거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주 작게는 우리 옆 건물 지금은 유한타증권이 된 동양종금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금융 안정이라고 할 때 묻을 게 있어요. 매크로 프루던스냐 마이크로 프루던스냐예요. 동양종금은 매크로 프루던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마이크로 프루던스의 문제였어요. 동양종금은 이제 날아가고 그게 유한타증권으로 인수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갔냐? 아닙니다. 금산 분리, 은산 분리 유지한 목적이 금융 안정이 유지에 있다면은 그것이 마이크로 프루던스냐 매크로 프루던스냐의 문제가 돼야 되고요.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뭐 마이크로 프루던스가 뭐 안 좋은데 매크로 프루던스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 프루던스보다는 이제 매크로 프루던스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게 갖는 특징은 기존의 금융위기는 전부 산업 쪽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게 금융으로 넘어온 케이스였다면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특징은 금융이 자기 자체적으로 사고를 친 겁니다. 산업과 무관하게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그게 그 서프라임 뭐 모기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데리버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왜 금융기관이 자체로 사고를 쳤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이 은행이 덜 특별해지면서 덜 특별해진 은행이 자기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다 친 사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기 MBS들이죠. 원래 은행의 대출 모형은 오리지네이트 홀드라고 해서 대출채권 자기가 킵하고 있었는데 안 하잖아요. 다 MBS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지금도 모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단기 대출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죠.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왜 그러면은 이게 왜 전반적으로 다 터졌냐? 이게 한쪽의 리스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균질적, 호모지니어스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산분리를 유지를 해놨어요. 은산분리 유지해놓고 그랬더니 대신 금융업만 하고 있으니까는 모든 금융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다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터지면은 이게 한쪽에 터진 게 다른 쪽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터진 거에서 다 복합 금융 그룹들이 다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금융기관이 대형화와 균질화가 됐을 때 나온 문제다.
이거는 무관하다. 그 커머스 서페이션 오브 커머스 앤 뱅크는 무관하다. 그럴 바에는 그냥 산업자 회복 늘리고 차라리 헤테로지니티 늘리게 낫겠다는 견해마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은산 물리는 없애자 뭐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목적은 금융 안정을 어쨌든 유지해서 리스크가 전이되고 리스크가 크게 터진 거를 줄이는 데 있는 거고 거기서 매크로 프로세스 유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뭐 발표자 두 분이 그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수평 규제 도입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수평 규제를 도입하냐는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은 경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일까? 제가 봤을 때 이 두 부분들이 발표에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해명이 되는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금융 안정이 만약 목적이라면 아까 김정은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동일 리스크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금융 안정이 목적이라면은 그거 핀테크 금융에서 그 어떤 게 어떤 거냐 오퍼레이션 리스크랑 그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게 있을 텐데 자 요새 이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이제 곧 시행되는지 내년 시행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선불 예치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예요. 선불 예치금 일단 100% CMA 아니면 예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가. 즉 그거 가지고 신용상실 랭킹이 아까 말씀드린 세금 랭킹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사고 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를 낸 건 주로 소규모 상품권 등록한 사업자들이에요. 거기는 위임은 50%거든요. 사고를 일으키는 예로 나온 사업자들은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스몰테크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지만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시도와 상호 배치 가능성, 수평 규제 도입하고 그거를 적용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좀 비즈니스들이 다시 호모지나이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그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서의 상당 부분은 금융사들이 종합화 대형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너무 호모지나이즈 되죠. 그게 사실은 마이크로 프루던스 문제로 끝날 게 매크로 프루던스까지 퍼졌다라는 견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랑은 또 다른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동등 경쟁 측면에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벨링 더 플레잉 필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쟁 이슈예요. 자, 이걸 경쟁 이슈로 보면은 이렇게 다시 반문이 가능해집니다. 자, 빅테크 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자가 아니라 금융기업이 저기 비금융 가서도 장사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동등 경쟁이 그 저기 역차별 이런 것이 문제라면은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서 제가 그 드는 의문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지용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그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은행 전업주의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시각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미식 건전성, 거식 건전성, 금융 안정, 대형화의 문제, 수평 규제 필요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하셨고 아마 끝에 가서 그 오늘 발제하신 분들께서 좀 전지용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세 분의 그
토론은 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분들이었고 이제 남은 두 분은 그냥 말로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없이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 공부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기조연설을 할지 그 발표 내용을 할지 제가 코멘트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 기자적 시각에서 그 빅플랫폼 규제를 할지 금산 분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슈는 언론이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예. 그 금융안정 목적도 있지만은 그 산업자본이 금융을 활용해서 그 문어발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이 중에서도 산업자본의 그 은행 소유를 막은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그 기업, 특히 재벌이 은행을 개인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등 은행이나 보험사에 들어온 고객 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쓰고 사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고요. 특히 그 재벌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지켜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 탈법 불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 위법한 일을 했다가는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 2시간을 못 지켜도 CEO가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국내에서 CEO를 형사처벌하는 그 법조항만 2,600가가 넘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로 감옥 가게 생겼는데 누가 위법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사금과 우려 때문에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하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시장의 대외에다 개방된 상태인데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방대한 산업자본하고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금융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게 또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금산분리 완화가 좀처럼 그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를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재벌에 대한 반감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입법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완화해 줄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 금산분리 규제가 그 완화되기는 그 힘든 상황이 이렇게 계속돼 왔는데 약간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이 이제 핀테크 발전하고 그 금융혁신을 위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 금산분리 완화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이제 금산분리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카카오뱅크, K뱅크가 출연했고 이게 다 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적용을 완화해준 덕분이겠죠. 그 비핵 플랫폼 기업들이 그 소비자 그 편의성하고 효율성을 높인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금융 고객들이 비핵 플랫폼 그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계좌 개설 고객이 1,535만 명, K뱅크는 678만 명, 토스뱅크는 200만 명에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금융 서비스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는 거겠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 정금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완료되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 금융시장에서 그 빅테크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층 더 커질 게 확실해 보입니다.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가 되면은 금융업 라이선스가 없어도 뭐 은행 이웃신 정도만 제외하고는 계좌 개설, 뭐 자금이체 결제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정부가 대놓고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업을 허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금산분리
원칙의 상당 부분 무너진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빅테크 플랫폼 차지한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감독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가 금융하고 비금융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는 점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되는데 이런 부분이 뭐 양날의 칼이 돼서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비금융 부분 위험이 금융 부분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적정 수준의 규제와 감독은 필연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빅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하고 비슷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규제는 좀 느슨하게 받는데 그래서 동일행위, 동일 규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칙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금융기관하고 기존 금융기관하고 빅 플랫폼 기업 간의 그 역차별을 의미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은행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수용하고 있는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원칙,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물론 똑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은행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합이 전체 상장 기업의 5%, 8년 전에 비해서 5배 급증했고 그 네이버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4대 금융지주사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졌고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기존 은행 시총을 넘어선 상태인데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십조 원짜리 시총을 자랑하는 또 카카오뱅크도 가지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의 은행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을 만한 혁신 노력을 해왔는지는 자성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 비즈니스라는 게 개인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많은 규제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는데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은행들이. 그런데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 규제 유지의 그 관치 금융을 즐기는 측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니까 신규 진입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 안주하면서 그 예대 마진 이런 걸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금융 감독 당국하고 암묵적인 규제 카르텔 속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권을 챙겨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미국 시티은행이 그 소비자 금융 철수 결정한 뒤에서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은행도 44년 만에 한국을 떠나긴 했는데 그 한국에 진출했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다 짐을 싸는 게 강속 노조 여기서는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 위에도 규제의 일변도 척박한 국내 금융 환경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아시아 금융협의가 되겠다는 국가 비전을 세운 게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18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죠. 삼성전자, LG, 현대 같은 그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는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규제 일변도 금융정책하고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면서 혁신에 둔감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합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산업에 뛰어들어서 매개 역할을 하니까 성가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빅테크 플랫폼 기업한테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하라고 하고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빅테크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확장 그리고 핀테크 확산은 거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고요. 그 카카오뱅크나 K뱅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그 편의성이 있고 서비스에 만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빅테크 플랫폼 발목을 잡는 대신에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고객이 찾을 만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부터 마련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은행들도 지금 제한된
그 금융회사 업무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금융 외에도 그 비금융으로 여행, 뭐 자동차 이런 비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당연히 모색해야 되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 움직임인데 원래 빅테크 플랫폼 정책화졌으니까 그 적정 수준의 규제 감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혁신의 싹을 자르는 수준의 과잉 입법 이건 참 조심해야겠죠. 근데 우리 정치권이 좀 오버하는 경향이 강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데 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현장에서 사고 한번 나면은 졸속으로 무더기 입법이 이루어진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도 법 시행기 두리뭉술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저기 또 산업재해를 줄인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또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데 이게 내용이 겹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드는 거 이게 명백한 과잉 규제 입법인데 이런 식의 과잉 입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권이 재벌을 때리듯이 빅테크를 때리고 이런 데 과잉 규제 입법을 하지 않을까 진짜 현실적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녀 사장식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요. 불공정한 게 있으면 정밀하게 그 부분만 도려내는 식으로 해야지. 일단 혁신의 방점을 찍어야지만 IT하고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금산분리 이슈에 대해서 좀 아카데믹 그 사회는 아니지만 아마 상당히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견해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은행의 예금을 그 재벌들이 사금고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있었던 금산분리 그 주장은 현재 규제나 감독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금산분리 더군다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그렇지만 이 빅테크가 비금융 부분에서 사업을 하다가 생겨나는 위험이 금융 부분으로 이전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규제 감독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다른 좀 더 커다란 문제들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홍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호흡 때문에 조금 이걸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토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 다 연구 많이 하시고 금융 쪽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 제가 저는 그냥 법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논쟁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요새 카카오뱅크를 써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모든 이체를 이제 카카오뱅크로 다 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한번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빅테크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미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금산분리 이슈의 몇 가지 쟁점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산분리, 금산분리의 이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 위험, 금융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재벌의 사금고와 방지 이 두 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빅테크에도 적용이 되느냐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은산분리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경쟁의 차원. 이고 경쟁법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을 분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경쟁의 이슈와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 그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그냥 순진무구한 금융 소비자 입장이고요. 아카데믹한 아까 김정은 교수님께서
김자봉 교수님께서 그 이런 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엠피리칼한 증거 없이 아무나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좀 참고 들어주시면 그래서 그냥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금융 안정성 시스템 위험의 문제는 뭐 여러분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금산분리하는 경우는 없고 금산분리는 실제로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산분리고 은산분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은행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럼 왜 그럼 은산분리는 해야 되느냐? 그 지급 결제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어떤 시스템 위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은산분리 이외의 어떤 페이 시스템 카드 예컨대 카드업을 한다. 빅테크가 카드업 비슷한 걸 한다. 무슨 뭐 선불로 충전해서 그걸 좀 쓰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은행이 지금 하는 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은행이 하는 역할하고 같은 건가 지금 또는 그것이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는가 예컨대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증권회사 하나 망하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권에 뭐 망하면 하나 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퍼지니까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 뱅크런 때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의 그 규제 취지에 지금 부합하고 있느냐 이 지금 논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금융 안정성의 차원에서는 이미 다른 재벌이 카드도 하는 마당에 그건 좀 이슈가 아닌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 이 핀테크가 섀도우 뱅킹처럼 될 수가 있느냐 그 이슈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한번 나중에 진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그래서 재벌이 사금고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 증권회사는 뭐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김자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소유를 규제할까?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지배 구조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중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도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소유 규제라는 핵심은 그 패밀리. 결국 우리가 패밀리가 뭔가 오버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이용할 것 같아서 불허하는 것이 아닐까. 패밀리가 아니고 예컨대 포스코면 포스코가 은행을 가져서 포스코는 패밀리가 없고 그러니까 분산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또 다른 그런 분산된 소유자가 가진 다른 기업을 통해서 또 은행을 갖고 있고 그것이 분산된 소유자가 은행을 그냥 갖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 구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배 구조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배 구조로 충분한 수준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제가 비약을 시키면 패밀리가 없는 그런 곳에는 그런 산업에는 은행을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전에 김자봉 교수님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그 카카오뱅크 이슈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되면서 이제 이 이슈가 많이 불거졌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그럼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카카오뱅크가 지배 구조 잘 갖추고 그런 거로 충분한가? 즉 카카오뱅크의 패밀리는 뭐 우리 다른 패밀리하고 조금 성향이 다른가?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점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성향이 무슨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은산분리가 적용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역시 패밀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은행을 가져도 사실은 저는 뭐 물론 그분을 이제 패밀리가 지금 지배한다 네이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하여간 조금 더 우리가 완화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쟁의 이슈, 그 플랫폼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아까 지금 그 박봉건
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은행이 은행인가라는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은행처럼 우리나라의 은행이 하고 있는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까 계속 그 중개 연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법 은행 교과서를 보면 은행의 기능은 창고가 아니라는 거죠. 창고로 해서 이렇게 돈 넣어놓다가 빼주고 이게 연결이 아니고 그 모니터링, 델리게이티드 모니터링이고 선별을 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것이 은행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적으로 써 있는 거를 하는 은행은 없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없어 약간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예대마진 정도로 하고 그런 거로 편하니까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편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나라 은행의 환경이라는 것이 좀 더 정글 같아져야 되는 것 같고 비록 우리나라 규모가 되게 소규모고 그래서 만약에 정글 같이 만들어 버리면 정말로 큰 녀석이 와가지고 막 다 먹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소규모다. 좀 걱정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정글로 안 만들고 그래서 온실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대마진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죠. 최소한 그거는 책에서 배우는 우리의 은행과는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업자를 보호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뱅 같은데 이제 들어와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사금고와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경쟁의 관점에서는 이게 경쟁을 저하시키는 건가 그러니까 카뱅이 뭔가 독점력을 행사해서 경쟁을 저하시키는 건가 아니면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가 당연히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은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많은 금융 쪽에 지금 경쟁이 별로 없고 사실 비효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이런 쪽에 진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중국에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막 해서 문어발식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 얘기는 당연히 그 문어발식으로 해도 돈이 그러니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구글이 다 해먹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일반 은행이라든가 그런 쪽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거나 거기에 구글이 들어가서 그 검색 데이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은행 그 사람들한테 은행 고객한테 돈을 받아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은행들도 심지어 미국 은행들은 예대마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어떤 빅테크 기업의 행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거는 사실 상당히 어떤 시장의 경쟁 환경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 고객 데이터들 뭐 빅테크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고객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진짜 순진무구한 소비자 입장에서 제 데이터가 무슨 가치가 저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미 다 어디선가 다 중국에선 다 제 주민등록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데이터 3법에 의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해서 그게 보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비효율, 뭐 은행에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한 10분 동안 설명을 들어야 되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뭐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걸 알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관행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규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뭐 사고가 나는 건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사고를 안 나게 보완을 하고 뭐 기술을 개발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규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의 은행도 지금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도 지금의 은행이라든지 증권에서도 지주회사 차원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게 자기 재산인데요. 그 데이터가 재산인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아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는 기존의 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모든 산업에서 다 있는 일입니다. 그게 굳이 금융만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타다 때문에 택시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망각하는 것은 역시 경쟁을 우리가 추구하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결국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동정심은 가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일단 제가 배운 책에는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아까 발표하신 분들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맞는 말이고 아니 도대체 무슨 빅테크 기업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그 동일 규제가 금융권에 너무 규제가 심하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심한 규제를 빅테크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금융 기능이라든가 은행 증권 쪽에 하는 그런 수많은 업 규제라든가 뭐 행위 규제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 부분은 조금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거를 이제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 모든 정권에서 말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규제를 원칙주의로 바꿔야겠다. 이게 우리가 맨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너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생각해서 금융기관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좀 주의를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 원칙주의로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뭐 외국의 영국들도 뭐 원칙주의로 갔다 그러고 뭐 외국의 선진국들은 원칙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사실은 놀랍게도 저는 그거를 금융당국이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힘을 줄이는 거니까. 힘을 줄이는 거고 우리의 파워를 없애란 말이냐. 우리의 힘은 규제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업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면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더 지금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보면 되거든요. 전화해서 이거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선에 대서 선을 거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원칙주의로 가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책임 또는 뭐 어떤 처벌, 징계의 위험에 우리 노출된다. 우린 이런 거 하기 싫다. 지금 사실은 금융업계 자체가 지금 너무 저는 온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런 금융업계 자체가 너무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렇게 이미 뭐라고 할까 스포일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들이 다 정해진 대로만 해주는 정한 거 이외에는 절대로 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표현이었나? 어쨌거나 뭐 그런 식의 그것이 지금 우리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아닌가. 심지어 저는 가장 큰 이제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들이 지금 은행 쪽에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금 빅테크라는 것은 경쟁의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금융 산업에 조금 더 우리 금융 산업을 조금 더 정글화 시켜서 조금 더 다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률 교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도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가 나랑 틀린 거지 그걸 잘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 없이 말씀하실 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송률 교수님의 전공 분야인 소유 지배 이쪽에 대해서는 패밀리가 중요하다는 상당히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자나 발표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거의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하셨지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교조적으로 우리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쟁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리고 혁신이 경쟁이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되니까 그런 면에서 필요한데, 어떤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뭐 저희들이 교과서에 배우다시피 위험의 과다한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규제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송웅열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데이터 부분에서 뭐 규제 완화하시는 거, 사실은 저는 거기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쟁 규제에서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혁신을 제대로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상 수월한 상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끼어 팔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는 그 규제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플랫폼 쪽에 그런 특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분명히 그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면 그 택시 뭐 이런 거 할 때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없이도 새로운 혁신을 그렇게 많이 했나, 확실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 레벨링 플레잉 필드, 레벨 플레잉 필드, 이런 개념이 조금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5분의 토론을 다 들었고요.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그 발제자분들께서 토론하신 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기범 교수님께서. 예, 빈경호입니다. 5분 너무 거의 뭐 발제 이상으로 그 어마어마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적느라고도 굉장히 그 바빴는데,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좀 말씀드리기는 시간 부족일 것 같고요. 일단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게 뭐 굉장히 절대적인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법에도 뭐 이런 말은 없죠.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흔히 굉장히 절대적인 원칙을 알고 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도 절대적인 원칙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제 이게 뭐 절대적인 원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그렇다면 이제 동일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퍼펙트하게 동일한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은 은행의 예금하고 증권사의 CMA하고도 상당히 이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동일하다고 볼 거냐, 동일하지 않다고 볼 거냐이고, 그리고 또 정부는 또 규제를 할 때 너는 기존에 있던 저들과 같아. 그래서 좀 규제를 편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근데 그런 지적을 받은 주체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뭔가 특별해, 우리는 또 좀 새로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 둘 간에 굉장히 이 논쟁이 붙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 비바 리퍼블리카는 그 토스 은행 처음 1차 인가 신청을 할 때 자기는 금융 주력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융 주력자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건데, 결국은 정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래서 동일 기능이다 아니다의 문제도 이건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건별로 판단할 수밖에는, 또 특히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규제 당국 또는 그 규제 당국에서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같은 게 뭐 증선위원회 이런 데서 그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은행의 그 어떤 이 통화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그 은행의 역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화폐란 무엇이냐, 이 머니란 무엇이냐, 그 리갈 텐더가 머니인데 그런 예금은 왜 화폐가 되느냐, 그래서 왜 M1이 현금 통화에다가 예금 통화를 더한 거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과연 이게 화폐냐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약간은 이제 방향이 다르지만은 굉장히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산분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산분리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은산분리고, 예를 들자면 증산분리나 보산분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고 증산결합, 보산결합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전주현 교수님께서 그 동양그룹 사태 언급을 하셨었는데 전주현 교수님 여기 이제 별로 그렇게 그냥 증권사 하나 망하고 끝난 뭐 이렇게 시스템에 영향 안 미친 사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예를 지금 우리가 증산이 결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태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 그 동양그룹이 이게 그러니까 증산 결합이건 은산 결합, 보상 결합이건 기업 그 산업 쪽이 잘 나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뭐 영업 잘하고 계속 수익 잘 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그 가장 막다른 그 위기에 다다랐을 때 결국은 그 유동성 창구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양종금이라고 하는 사실 증권사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증권사인데, 이게 일종 그 어떤 유동성 채널 또 유동성 창구가 돼서 그냥 자기네가 망하면 끝인데 여기서 증권을 더 발행을 해서 CP 또 회사채 해서 한 4내지 5조 원 정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한금투가 인수를 했다면 CP나 회사채를, 그래서 아마도 동양종금도 망하고 신한금투도 망하고 그 금융기관 두 개가 같이 망하는 그런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양그룹 사태가 그 은상 결합됐을 때의 그 사태는 아니지만은 지금 증산 결합, 그 부산 결합이 다 허용되는 이런 우리 규제 체계 하에서 증산 결합이 뭔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히 그 악질적인, 악성적인 그런 사태의 일면을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은산 결합까지 됐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벤처 기업들도 뭐 예를 들자면 BW 같은 거 요즘 RCPS 이런 거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기업이 그 자기 기업이 발행을 하고 자기가 그 기업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뭔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네 회사의 한 부문 또는 자기네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은행에서 마구 그 유동성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의 그 폐해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그 동양그룹 사태 이상의 뭐 엄청난 그 이 악성적인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은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어떤 금융의 공적 기능도 일부 금산분리에서 추구하는 바 있기도 하겠지만은, 아마도 이런 그 금융과 그 산업과 금융이 결합됐을 때 그 산업의 어떤 그 위기의 막바지 단계에서 지 혼자 안 망하고 그냥 금융에 있는 유동성까지 갖다 쓰는 바람에 그 피해를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걸 이제 막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차단 장치. 그 예를 들어 은행이 그 동양그룹에 어떤 동양은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뭐 파산했을 거고, 은행이 하나가 파산하면 또 다른 은행까지 연쇄 파산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뱅크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적어도 증산 결합, 보상 결합은 허용을 하는 와중에 적어도 은산 분리는 지금까지 뭐 상당히 뭐 물론 그것도 과연 절대적인 원리 원칙이냐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뭐 중요하게 그 지켜온 원칙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빅테크, 핀테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원칙은 있는데 점점 뭔가 이게 허물어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단적인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법. 처음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허물고, 그게 또 K뱅크를 또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 번 또 그 뭔가 개정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또 한 번 허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추세가 가면은 뭐 원칙은 있고 계속 이거는 이제 허물어져 가면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언젠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딱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지금 한 분 발표하신 분 한 분만 더 그 코멘트를 듣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죠?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연입니다. 저희 발제 이제 주제가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회사 금융법적 검토인데요. 사실은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들이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금산 분리의 새로운 지평,
우리 전서연 교수님이 기조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분리의 새로운 지평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규제 현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특히 은산분리 부분하고 아까 이제 은산분리와 관련해서 이 빅테크 규제를 목표를 명확히 하자.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융 안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산분리하고 비교를 일단 해본다면 우리가 그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기반의 이런 비즈니스가 금융 분야에 들어오는 것은 종전에 은산분리의 이슈에서 좀 더 복잡한 이슈들을 좀 많이 야기하고 있다.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데이터가 일단 목적입니다. 데이터가 중심인 거고요.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이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 전통적인 은산분리에서 저희가 목적으로 삼았던 금융 시스템 안정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인가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이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체계를 개편할 좀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자봉 박사님은 이제 판매에 이게 은산분리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소위 종전에 은행은 이제 번들링 종합적인 상품들을 은행을 예를 들면 예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지급 결제 모든 것들을 다 하죠. 그런데 빅테크가 출현하면서는 리번들링인 거죠. 언번들링에서 리번들링으로 갑니다. 즉 하나하나 쪼개서 해체해서 별도의 업으로 규제 단위가 낮은 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걸 다 합치면 거의 은행 수준의 종합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빈기범 교수님이 앞에 세션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거의 전 금융 영역에 들어오는 점은 바로 리번들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쪼개서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거의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규제 체계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 시스템 안정에 왜 위협이 될 것인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잡성과 대규모성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향하는 거는 에코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에코시스템 이게 금융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의료, 언론 모든 게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에코시스템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고 모든 홈페이지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부 다 그 에코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즉 뭐냐면 인터커넥티드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야 하는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종전의 은산분리에서 봤던 부분에서 훨씬 더 조금 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포커스한 규제 체계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토론을 해주시는 5분의 그 코멘트가 너무나 네, 유익하고 정말 큰 도움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정말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정밀하게 좀 정리해서 다음에 또 기회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두 번째 세션에서 5분 토론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 간단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토론 아마 여기서 이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금산분리 규제의 미래 주제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주최한 2021년도 제2차 공동 심포지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